최근 한국 편의점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이 문화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엇인가요? 최근 일본 SNS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한국 편의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편의점 알바생이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 SNS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진 보고.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정말 이게 제가 생각해도 이 사진은 일본인들이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바를 할 때 손님이 없어도 그냥 서 있어야 돼요. 멍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님 없는 시간에 틈틈이 공부를 한다? 이제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그 반응이 부럽다. 일본도 한국처럼 변해야 된다. 일본은 왜 이 모양이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일하는 중에 물만 마셔도 본사에 신고를 한다. 뭐 이러한 댓글도 달렸고,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직원들이 계산대에서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뭐 이러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걸고 본사에 신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이런 안내 문까지 붙였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유연한 자세?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보고 못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일본 네티즌 같은 경우는 한국이 느슨하기보다는 일본이 비정상적으로 엄격하다, 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일본이 비정상적인 거죠. 제가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살고 계신 분, 그리고 일본에서 뭐 알바라든가 일을 해보신 분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에서는 손님이 없을 때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으면은 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손님이 없을 때는 뭔가 일을 하는 척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뭔가 일하는 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다,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 일본인 지인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하고 마트를 갔었는데, 그분이 마트에 가서 이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것도 한국에서는 좀 논란이 전에 좀 있었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일본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한국이 부럽다. 일본도 한국처럼 노동자의 인권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 라면서 좀 부러워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 정치인이신데 좀 진보적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그 인권이나 좀 노동권이나 좀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계셨던 분이라서 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알바가 틈틈이 공부를 한다? 일본에서는 이거 신고하는 거죠. 근데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야, 한국에서는 알바가 공부하면 기특해 한다.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는데 정말 얼마나 기특하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댓글이 달렸는데, 제 생각에도 정말 알바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바를 한다? 기특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알바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기특한 모습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한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좀 굉장히 좀 경직되고 딱딱한 그런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한국과 일본의 행정 방식 차이로 놀라기도 한다는데 어떤 부분들인가요? 또 하나 한국에 관광을 왔던 일본인이 올린 사진이 일본 SNS에서 좀 이슈가 된 그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시면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신호등에 그늘막 세워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보고 사진 위에 글 써져 있는 거를 보면은 한국에 갔을 때 이거 정말 좋았다. 일본도 이런 곳에 세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너무 엉뚱한 데 쓴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대로 된 곳에 세금을 사용한다 라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올리니까 또 다른 네티즌이 그늘막만 있는 게 아니라 신호등 장수 의자도 있다. 그러면서 신호등에 앉을 수 있는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사진을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네티즌은 버스 정거장에 냉난방 의자도 있다 라면서 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 많다, 부럽다, 좀 그러한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 반응 보면은 일본은 생각이 딱딱해서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은 여론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다. 좀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해외 경험 부족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일본인들의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한 50% 정도 되고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7%. 이거는 뭐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정말 해외여행을 안 간다는 거예요. 이 17% 안에는 그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뭐 이러한 이유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즐기기 위해서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말 극소수의 일본인만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유학도 안 갑니다. 해외 유학도 안 갑니다. 한국 해외 유학생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학 가는 사람도 정말 극소수고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도 정말 극소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가 있다. 좀 그러한 우려에서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냐 하면은 젊은이들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공짜로 해외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정책이에요. 젊은이들이 하도 해외에 안 나가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서 해외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전 국민을 상대로 여권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일본이 10년 여권 발급 수수료를 16,300엔에서 9,300엔으로 내렸습니다. 한 15만 원 하던 것이 87,000원 수준으로 한 6만 원 정도 저렴해진 건데 일본인들이 너무 해외에 안 나가니까 이 여권 수수료를 조금 내리면은 일본인들이 좀 여권을 만들고 좀 그걸 계기로 해서 해외 여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유로 좀 이렇게 일본 정부가 여권 수수료를 내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은 정말 매뉴얼에 의해서만 좀 일을 하거든요.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고 좀 일본에서 일하신 분들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매뉴얼대로만 일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일의 효율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심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 매뉴얼이라면 한국은 뭐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정말 매뉴얼도 없이 융통성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은 매뉴얼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융통성까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한국은 매뉴얼에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잘 일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 보면은 운명이 완전히 갈렸잖아요. 일본 기업들 보면은 지금 완전히 일본 뭐 전자기업들 다 망했죠. 그리고 일본의 마지막 남은 그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까지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차도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 기업이 됐죠. 피지컬 AI 만들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좀 갈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서비스 문화만큼은 늘 칭찬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그게 세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걸까요? 일본의 서비스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로봇처럼 일을 하잖아요. 일본 료칸에 가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는데 료칸에 가면 키모노를 입고
이제 손님이 오면은 바닥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갈 때는 90도로 절을 하면서 손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절을 하고 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러한 모습을 외국인이 처음 가서 봤을 때는 와, 서비스 정신이 정말 투철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겉모습으로는 보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효율은 떨어집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매뉴얼대로만 행동을 하고 정말 서비스 정신, 뭐 손님은 왕이다 이러한 부분에서만 좀 일을 하다 보니까 효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면서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일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 최근에 한국에 여행 오는 일본인들이 많이 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컬처 쇼크를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AI, 자동화 시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노동 문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이 훨씬 더 잘 적응하겠네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직업들이 뭐 사라지게 될 거고 이미 뭐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AI가 등장을 하면서 AI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AI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이 AI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정말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융통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뉴얼대로만 한다라면은 AI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값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고 여기서 이제 창의력을 발휘하고 한다면은 그 결과값은 정말 다른 정말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더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딱딱한 일본식의 매뉴얼 문화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게끔 강요하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봇을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사람이 노동력이 하는 거를 이제 로봇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이 물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비스 현장에도 로봇이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게 곧 우리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로봇처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사람을 로봇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일본의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의 그 기업 문화라던가 그 일본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로봇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런 AI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 젊은이들 얘기 들어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좀 인식을 하고 있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도 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 연령대 아니면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은 그러한 분들이 주로 만나게 되는데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간호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트나 가게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서비스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뭐 의사라던가 뭐 교수라던가 이런 분들도 좀 제가 종종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본은 너무 딱딱하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면서 물도 못 마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게?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인들도 좀 문제점을 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가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와, 한국은 다르네?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되네, 한국은? 라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되는 것 뿐이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일본은 그 직장에서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핸드폰 충전하면 도둑이 됩니다. 전기 도둑이라고. 예, 전기 도둑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충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삭막하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선을 넘었다고 할까? 좀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출연료가 좀 논란인데요.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배우의 출연료가 일본 배우보다 10배 높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사실인가요? 이거는 작년에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에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특히 일본 배우가 작년에 넷플릭스 10주년 행사에서 좀 한 발언이 일본에서 크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야마다 타카유키라는 배우가 일본 배우의 출연료는 너무 싸다, 올려달라. 10주년 행사에 그 넷플릭스 측에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러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 언론에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고, 일본 네티즌들이 좀 부정적인 그러한 댓글들이 기사들에 굉장히 많이 좀 달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마다 타카유키 이 배우가 어떤 배우냐 하면은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인기가 있었죠, 이 드라마가.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기념비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넷플릭스는 해외의 드라마를 보는 그런 플랫폼, 아니면은 일본 작품 같은 경우는 이미 TV에서 방영됐던 그러한 것들을 보는 그러한 플랫폼 정도의 인식이었는데, 살세계 감독 무라니시가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서 이게 일본 AV 산업을 다룬 그러한 드라마거든요. 근데 TV에서는 이러한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제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러한 주제고,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흥미를 끌면서 일본에서 이제 크게 좀 히트를 친 그러한 작품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꽤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일본에서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일본인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됐고, 재미있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생기면서 좀 일본에서는 좀 저변이 넓어진 그러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출연한 배우가 일본 배우의 그 출연료가 너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좀 논란이 됐었죠. 일본 주연급 배우의 출연료를 보면은 TV 드라마 주연급 배우 출연료가 회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배우하고 비교해 보면 적게는 한 3배,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 배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페이를 받고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이 받는 출연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산업 구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일본의 어떤 고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배우들이 되도록이면은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출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출연을 하고, 되도록이면 얼굴을 알리는 쪽으로 많은 작품에 다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선 어쨌거나 얼굴을 알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료는 적지만 일단 얼굴을 알리고 유명해지면 그 이후에 광고 수익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부업에서 더 많은 돈을, 이제 부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좀 이런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일본 배우들의 몸값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비교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 배우의 출연료가 너무 작다, 좀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일본에서 좀 이슈가 됐었죠. 배우들의 몸값뿐 아니라 콘텐츠도 한국이 일본을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작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일본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그러한 작품이 있나요?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봐도 기억에 떠오르는 그러한 작품은 없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살세계 감독 무라니시라던가, 그나마 좀 넷플릭스 상에서 좀 인기를 좀 세계적으로 끌었던 작품을 든다면은 뭐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던가, 뭐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시티헌터 영화판 이라던가, 뭐 굳이 또 든다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쇼군, 뭐 이 정도 들 수가 있는데, 쇼군 같은 경우는 일본 드라마가 아니라 미국 드라마죠. 미국 자본으로 미국 사람이 만든, 일본을 주제로 해서 일본의 역사,
시대극을 주제로 해서 만든 미국 드라마인데 뭐 이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뭐 인기 끌었던 작품들 보면은 오징어 게임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더 글로리라던가 폭삭 소가수다, 뭐 사랑의 불시착, 마이데몬, 눈물의 여왕, 뭐 킹더랜드, 뭐 이런 것들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한국 작품은 이제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레벨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세계의 작품이라고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한국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작품은 인지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도 힘들고 인기를 끌었던 작품도 없고 뭐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뭐 일본 콘텐츠 산업이나 뭐 연예계에 구조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잘 만들어진 작품은 누가 봐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만들어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넷플릭스라던가 전 세계적인 OTT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서 잘 만들어진 작품 하나가 업로드가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만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작품들은 잘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거고, 만약에 일본 작품이 잘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일본 작품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부분에서 작품성이라던가 좀 대중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일본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뭐랄까 좀 잔잔한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본 특유의 감성을 좀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감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 일본 배우들 연기 이야기할 때 항상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좀 과하게 감정 표현을 한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오버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일본 작품을 봤을 때 좀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작품이 일본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한국 작품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졌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재미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자기가 감정이입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이고, 배우들도 연기를 정말 잘하고, 저는 뭐 한국 작품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배우들이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서 좀 그러한 부분들 보고 있으면은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품의 완성도가 높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소수의 매니아들만 좋아하는 좀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배우들이 한국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할까요? 이거는 한국과 일본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 측에서 일본 배우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에 주연급 배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급인데 한국 배우의 뭐 10분의 1, 뭐 3분의 1 정도의 개런티만 주면 되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연급 배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 쪽 배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국 작품의 시장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도 진출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배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뻔하죠. 한국 시장, 한국 드라마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화할 수 있는 그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명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일단 한국에서 뜨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작품에 출연을 해서 얼굴을 알리고 유명해지면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국에 와서 좀 한국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뭐 아이돌이나 일본
그 가요계나 일본 그 배우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 작품에 출연을 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좀 세계적으로 활동의 발판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한국 콘텐츠는 성장 중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징어 게임이 너무 크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해서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에 대해서는 좀 한국에서는 좀 뭐랄까 묻힌다고 해야 할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비영어권 시리즈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시청 1위를 하고 있고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렇듯이 꾸준히 한국 작품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작품을 주목을 하고 있고 일단 괜찮다 싶으면은 전 세계에서 진짜 정말 크게 1위를 하고 사랑을 받고 그러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큰 사회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인가요? 외국인 문제가 뭐 일본에서는 좀 사회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후쿠오카현에서는 좀 지어질 예정이었던 외국인 아파트가 전면 중지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를 보면은 입주자가 중국인 40%, 홍콩 대만인 40% 뭐 이렇게 좀 구성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 아파트 건설이 무산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관련 이슈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모스크를 일본 전국에서 좀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 건설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모스크 건설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사이타마현에서 모스크가 있습니다. 사이타마현에 있는 모스크가 있는데 그 모스크가 허가 없이 지어진 무허가 모스크예요. 황당한 게 이 모스크를 지으려면은 이제 관련 기관에 그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모스크 종교시설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허가를 받지도 않고 종교시설을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곧 철거가 될 그 모스크 사진입니다. 황당한 거죠. 이 돈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이거를 이제 신고도 안 하고 지어서 이거를 이제 철거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슬람 관련해서 이러한 이슈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일본에서 점점 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본에서 좀 있었던 문제가 피피라는 그 이집트 출신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슬람 관련된 발언을 해서 일본에서 정말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집트 출신 연예인 피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치라던가 해외 이슈라던가 해외 정치라던가 이러한 얘기, 그런 평론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좀 문제들이 많이 번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집트 출신이잖아요.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을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책도 출판을 했고 좀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반이슬람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퍼지다 보니까 공항의 이슬람 기도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는데 왜 공항의 기도실을 만드는 걸 반대를 하느냐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보 같은 일본인, 뭐 이러한 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듣지 않은 소문으로는 일본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 뭐 이러한 얘기도 들었는데 뭐 이거는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 방송에서 이 사람이 뭐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도 이렇게 반이민 정서가 심한지 몰랐는데요. 원래 이렇게 심했는지, 아니면은 유독 무슬림에 대한 반감만 이렇게 심한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어떤 혐오랄까 좀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우리하고도 관련이 깊잖아요. 예전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왔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관동 대지진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외국인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말 수많은 그 조선인들을 학살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대한 혐오 정서는 일본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정말 극심한 혐한 현상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고, 좀 그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그러한 정신이 밑바닥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좀 그러한 일이 좀 빈번하게 있어서 좀 이거는 뭐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 참의원 선거 때 참정당이라고 외국인 배제 정책으로 일본에서 정말 크게 인기를 끈 그러한 정당이 있는데, 이 참정당이 크게 약진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원을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점점 국가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외국인을 좀 싫어하는, 좀 외국인 배제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정당을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지지를 하고, 좀 그러한 것에 공감을 하고, 좀 그러한 분위기로 일본 사회가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무슬림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서 좀 이러한 일들이 더 크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그림이 일본의 이슬람 교도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뭐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슬림이 많다 보니까 모스크도 전국적으로 모스크 건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모스크 건설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모스크 건설 현장에 돼지고기를 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돼지고기 놓고 가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무슬림에 대한 혐오 감정이랄까, 반무슬림 그러한 감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하나가 무덤에 관한 그러한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99%가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화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회는 99%가 화장을 해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화장을 하게끔 정해져 있어서 대도시는 뭐 100% 화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일본의 이러한 문화, 그리고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본 사회에서 정말 크게 좀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정도로 일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스크가 전국에 지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듯이 무덤도 무슬림들이 전국에 매장할 수 있는 공동묘지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민들의 반대로 공동묘지의 건설이 반대, 좌초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인구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도 인구 부족 국가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일손 부족에 굉장히 크게 시달리고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도쿄만 가더라도, 일본 도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쿄 시내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은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 중에서 일본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동남아시아 아니면 뭐 서남아시아 이쪽 외국인들이 전부 다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일손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외국인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을 배척한다 라면은 일본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일본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미리 겪은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유럽하고 일본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유럽으로 가서 살고 있잖아요. 뭐 난민으로 가기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유럽 사회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친구가 좀 있는데, 독일 친구가 있는데, 그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독일 사회 안에서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아무래도 그쪽 사회에 보면은 이 무슬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치 세력화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무슬림을 위한 휴일이 생겨나고 무슬림들을 위해서 모스크를 지어주고 좀 이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그쪽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려가 좀 권리처럼 느껴져서 그걸 이제 좀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초기 단계라고 볼까요? 좀 그러한 분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무슬림들이 이제 뭐 유럽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일본은 보수층이 정말 강한 나라잖아요. 요즘에는 어떤지, 그러면 현재 상황이 보수층이 강해서 생긴 상황인지. 근데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은 보수라기보다는 극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민당도 이제 뭐 거의 극우화돼서 정책 펼치는 것 보면은 굉장히 극우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고, 특히 전 아베 총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정치권이 굉장히 극우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타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굉장히 극우화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들 보면 참정당이라는 그러한 정당이 출연을 하고, 좀 이러한 극우 정당이 출연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커다란 지지를 얻게 되고, 또 지금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하고 또 손을 잡아서 연정을 맺고 있잖아요. 극우와 극우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일본 사회가 굉장히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경화돼가는 그런 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극우화된 사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일본도 유럽처럼 다문화 국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4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다문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외국인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까지 바꾸고 좀 이러한 일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이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본은 더 개방적인 사회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경화가 되었지만 개방적인 사회로 가야 되는 사회, 어떻게 보시나요? 일본은 뭐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에 기능실습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 노동력을 실습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쓰고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실습생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요거를 이제 개선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실습생 제도가 이제 폐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기능실습생 제도가 폐지가 되고 육성취업제도라는 게 새롭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민제도하고도 비슷합니다. 기능실습생 같은 경우는 몇 년 쓰다가 돌려보내는 건데, 육성취업제도 같은 경우는 취업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들어오면은 그 비자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영원히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이민정책하고도 비슷한 거죠. 단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들어와서 이 비자를 갱신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분류가 되는데, 고급 노동력 같은 경우는 가족들도 같이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비자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민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을 바꿔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아질 거고, 다문화 사회가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되겠죠. 최근 일본에서 오버투어리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논란이 됐던 한 라면집 키오스크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어를 선택하면 그 관련 언어로 그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어를 눌러 보니까
중국어 메뉴하고 일본어 메뉴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가게에 항의를 좀 많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 좀 크게 논란이 된 그러한 라면 가게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본 TV에서도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어 메뉴 같은 경우는 1,000엔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메뉴는 2,300엔입니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항의를 한 거죠.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라면 가게가 외국인 이중 가격제를 채택을 해서 메뉴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외국인에게는 돈을 더 받겠다.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이제 항의를 하면서 좀 논란이 커졌던 거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 그러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칸사이 공항이 출국장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뉴얼을 하면서 그 푸드코트도 이제 리뉴얼이 된 거죠. 다음 그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음식을 파는 라면집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3,000엔에서 5,000엔 정도. 이게 이제 세금까지 합치면은 한국 돈으로 뭐 거의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라면 한 그릇이 3만 원에서 5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10,000원이면은 먹을 수 있는 건데 3배에서 5배가 더 비싼 겁니다.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이걸 팔겠다라는 거죠. 이게 보도가 나가고 내용은 칸사이 공항 출국장 리뉴얼 됐다라는 보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달린 댓글들이 전부 다 공항 라면이 3,000엔? 라면서 전부 다 그러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싸게 파느냐. 아무리 외국인 상대지만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이렇게 일본에서는 외국인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는 가게들 보면은 터무니없이 좀 가격을 올려서 좀 파는 그러한 가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서 좀 이러한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겠죠. 관광지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본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민간 업체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까지도 외국인 이중 가격제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립박물관 그리고 국립미술관에 대해서 외국인에게는 돈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2배에서 3배 정도 일본인보다 돈을 더 많이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많이 와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일본의 박물관들이 현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쿄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인가쯤에 그 박물관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돈이 없다. 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 박물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무리가 있다.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기도 힘든 상태다라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힘들게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 상대로 돈을 더 받겠다는 거죠. 박물관, 미술관의 재정난을 이중 가격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까지 합쳐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서 외국인 이중 가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관광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또 관광객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순점이 있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모순이죠.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면서 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때는 관광대국을 만들겠다. 아베 전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인바운드 정책 하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이겠다. 일본의 관광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외국인 혐오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이다 라면서 외국인을 이제 일본에 더 이상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순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외국인 이중 가격제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국 내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에서도 이게 찬반이 나뉩니다. 반반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측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인은 돈이 많다. 그래서 돈을 더 받아도 된다. 그래서 이중가격제는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이중가격 실시하는 나라들 많이 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중가격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중가격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동남아시아예요. 뭐 태국이나 뭐 이런데, 야, 태국 가봐라. 이중가격 실시한다. 외국인들 돈 더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많이 오니까 돈 더 받아야 된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돈이 많다. 일본까지 해외여행 올 정도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엔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도 일본에 와서 일본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세금 목적으로 해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대하는 쪽은 이제 외국인에게만 비싼 가격을 받는 거는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못하다.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가격 반대 기사가 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사에서 좀 재미있게 본 내용이 태국 같은 나라가 이중가격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태국의 예를 들면서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이중가격제를 이제는 폐지시켜야 된다. 태국에서 외국인 이중가격은 사라져야 된다. 이제는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좀 그 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비교해 보면은 태국과 일본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태국에서는 이제 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이중 가격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중 가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고, 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일본도 이제는 동남아시아처럼 돼가고 있다. 좀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접 이후 일본 경제가 관광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거 장기적으로 괜찮은 거 맞을까요? 일본은 관광보다는 기업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엔저로 인해서 지금 일본 기업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의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는 기업들만 돈을 벌고 이 돈이 이제 시중으로 풀리지 않고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죠. 일본에서도 뭐 낙수 효과 이야기 좀 아베 총리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아베 총리가 주장을 한 게 엔저 진행을 하면서 낙수 효과다. 대기업들 돈 벌면은 이게 낙수 효과로 뚝뚝 떨어져서 이제 국민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뭐 낙수 효과는 없다는 게 뭐 증명이 됐죠.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거고, 이제 특히 일본이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성향의 일본인들은 좀 이 부분에서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수익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정말 사상 최대급으로 몰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있죠. 뭐 외국인들이 이제 엔저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서도 일본의 백화점, 좀 유통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좀 이익이 많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벌고 있어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은 좀 엔저 영향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칸사이 공항 사례처럼 관광객 대상으로 한 고가 정책은 일본 관광 경쟁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영향을 받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 일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저다 보니까 워낙 그 엔저가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싸게 느껴지는 거죠. 이중 가격을 실시함에도 이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특히 뭐 북미나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면은 이중 가격, 외국인들에게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이 가격조차도 저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돈을 쓰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좀 관광에서 소비되는 그러한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숙박세라던가 그리고 출국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일본 여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날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아 쪽 국가 사람들은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가면은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뭐 일본 호텔 같은 경우는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가성비 여행지라고 보기에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본 여행의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좀 가까운 거, 단시간에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뭐 그거 말고는 뭐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관광 경쟁력 저하로 뭐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한국도 관광객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에서의 관광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외국인들 바가지 씌우는 거. 뭐 어느 시장에서 외국인들 바가지 씌웠다. 뭐 택시기사가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웠다. 뭐 이런 뉴스로 종종 나올 정도니까 한국에서도 외국인 상대로 한 관광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반성을 하고 좀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더 이상 바가지 안 씌우고 손님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좀 손님 대접해주고 외국인 관광객들 우리나라에 와서 편하게 쇼핑도 하고 또 먹는 것도 먹고 돌아다니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좀 반성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 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노동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일을 하면서 물도 못 마신다? 이거는 노동 인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좀 이러한 차이점에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지금 갈라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AI 시대, 피지컬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매뉴얼대로만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회사들, 삼성과 SK하이닉스, 뭐 현대라던가 그 위에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일본과 다른 그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더 발전한 그러한 좀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좀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